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뵙는 분인데요.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달 잘 보내셨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저당 지지자와 친구 못하는 이유. 네. 제목 재밌어요. 이게 정치 양극화 얘기인가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념적인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러려면 유권자 이제 그 분석이 반드시 이제 그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유권자 투표 경향 뭐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몇 달에 걸쳐서 점점 더 깊이 있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이런 것들이 뭐 투표 여부, 투표장에 갔느냐 안 가느냐, 내지는 어디 투표했느냐 여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요. 정책 요인이 아니다. 네네, 정책 요인이. 결국은 그 얘기 또 공약하고 별로 상관없다. 네네, 공약 자체도 별로 두드러진 게 없었고요, 이슈가 없었죠. 무엇보다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냐 부정평가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들이 투표 여부 그리고 투표 선택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걸로 나타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유권자 중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선택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 이번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찍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가 그거를 갈랐을까? 그걸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신 분들은 윤 대통령 또 윤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더라도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투표를 했는데 그 강도가 약하면은 투표장을 나가지 않거나 뭐 이런 말하자면은 그 정책이나 이런 이슈가 없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 내지는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이게 오히려 많이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고전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뭐냐면 정책이나 공약들을 이성적으로 꼼꼼히 살펴가지고 무엇이 우리의 민생에 도움이 될 건지를 해서 한 표를 행사하라. 네. 그건 고전적 얘기고. 그렇죠. 네. 정서가 많이 작동을 했다. 네네.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말씀하신 그런 뭐 어느 정도 좀 교과서적인 그게 실제 선거에서 그렇게 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이 점에서 굉장히 두드러졌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쩌면 이제 통설로 다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됐다. 여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정치 양극화하고 맞닿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어떤 점에서요? 그 총선 이후에 또 여론을 봤을 때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뭐 윤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었는데 총선 이후 저희가 알고 있는 여론은 윤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지금 20%대 많은 조사에서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정평가율이 70% 육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 때 2016년 말 17년 초 이때 한 20대 70 정도 됐어요. 네, 거기에 좀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여론 구도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그걸 가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잘 중요한데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계속 팽팽한 경합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네,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 조사 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요. 또 이게 뒤바뀌더라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하자면 양쪽에 대립하는 그런 유권자 분들이 양쪽 다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을 배제를 하고서는 통치도 안 되고 사실 통합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양극화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양쪽 모두 뭐 일부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지지층 자체가 상대방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치인들 경우에도 정치적인 선택지가 상당히 좁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대립적인 구도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예. 또 동원하고 또 증폭하고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거죠. 예.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관련 책을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책이 참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네. 보면 얘 같이 밥도 안 먹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도 안 시킨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정서적 거부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어떤 그 정책 입장의 다름을 넘어서서 네. 그래서 정치 양극화가 정서 양극화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 분석을 많이 하던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따 그 한국 경우도 실태가 어떤지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네. 일단 그 양극화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을 저희가 좀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네. 질문 삼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세계사를 보면 네. 공화파하고 왕당파하고 나눠서 총 들고 싸우죠. 네. 북권하고 남권하고 나눠서 총 들고 싸우고 네네. 그럼 그건 양극화 아니냐.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른 거냐. 네네. 이렇게 또 방문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분이 저희가 중요한 게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 거냐고 이게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냐 내지는 뭐가 문제냐 이거를 판단하는 데서 그래서 사실 그 학계에서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되게 오래됐어요. 네. 예, 아주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온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양극화의 의미는 정당 또 정치인 유권자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보는데요. 정당 저희가 의석을 보면 대립하는 두 당으로 딱 쪼개져 있다. 이것도 양극화이고요. 양당 체제. 양당 체제인데 그 양당이 굉장히 대립하는 구도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양극화고요. 또 정치인의 양극화는 그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이나 이런 걸 측정을 해보면요. 양쪽으로 몰려 있다. 이것도 양극화고요. 예. 또 유권자들이 대립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로 뚝 갈라져 있거나 내지는 이념적으로 이제 양분돼 있는 이것도 양극화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이런 의미의 양극화는 항상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걸 학문적으로는 균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극점이 이제 내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가는 건데 예. 지금 중요한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뭐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다, 예. 내지는 종교 쪽과 뭐 세속 세력의 대립이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다. 이거 굉장히 대립이 심해서 제 그 유럽의 친구들 보면.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뭐 예. 3인당이었던 거예요. 예, 뭐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족보 따진다는. 네, 명절 때 모여서 네. 다른 당 찍었단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가족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치 족보 따지고 그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거대한 균열들이 언제나 있어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균열들을 제도적으로 그 말하자면 이제 좀 온건화를 시키는 거죠.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해서 예. 이제 뭐 제도적인 번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예. 네, 말씀하신 총성 없는 그런 경쟁도 하고 또 조율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서 어쨌건 간에 법은 하나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경쟁의 대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이쪽이 권력을 잡으면 저쪽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예. 그러니까 민주적인 경쟁의 룰보다 저쪽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게 이제 더 중요해지는 이 지점에 가면은 이 균열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너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풀어갔으면 좀 뭐하겠지만 내전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됐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서적인 이런 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민주주의 틀 안에서 네.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다르지만 언제라도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네. 이게 지금 관심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 경계선까지 다가가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는 심각해지는 근데 거죠. 이게 지금 뭐 민주주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간과를 하다 보면은 어느 네. 지점에서는 너무 늦은 게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어찌 본다면 어떤 예방적 분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막기 위해서. 네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임계점 비슷한 데까지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접근해 가고 있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불과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번 선거에서 네. 그 뭐 의석의 뭐 양당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제도적인 환경으로서
이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양당 체제,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어떤 양극화, 유권자들의 양극화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가운데 저는 정치인들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네. 유권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가장 능동적인 지지층 이런 쪽이 양쪽에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는 정치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그렇죠. 많은 부분 구속하는 힘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한번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네. 그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서적 양극화까지 그러니까 나아가게 하는 어떤 이 작동 기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네. 뭐라 그럴까요? 좀 극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강경. 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이 발동하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럴 때 기재에서 지금 핵심이라는 게 이제 많이 유튜브 채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일단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도적인 환경의 핵심은 뭐니 해도 지역구 중심의 승제독식 체제로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에 양당 의석 점유율이 94%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2020년 총선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요. 이거를 민주화 이후의 장기적인 추이를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화 직후인 8, 90년대만 하더라도 의석 제1당과 2당의 점유율이 80%대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랬나요? 예, 7, 80%밖에 안 됐는데 2000년대 들어서 90%를 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굴곡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빈번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00년, 2004년 그리고 2012년 이때 예. 90%가 넘었고요. 지금 2020년과 이번 2024년 연속해서 9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석 점유율 측면에서 양당 독점 구조가 강화되는 추이가 2000년대에 들어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렇게 심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떤 기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있을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이다 보니까 예. 양당의 그 지역 정치의 역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역 사업을 열심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선거 때 뛸 수 있는 정치적인 자원이 많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양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일시적으로는 비례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는 있지만 지역에서 각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정당을 넘어서 일당이 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가 저희 지난 달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당원 구조에서 저희가 불과 한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다 내지는 뭐 통합진보당이다 또 정의당이다 이런 정당들이 진성당원 중심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힘당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뭐 권리당원 그러니까 돈 내는 네, 당원이- 당비를 내시는 당원분들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최근의 조사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냥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념 당원들이시고 예.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예, 분들이 예, 많아진 예, 거예요. 예. 이분들과 또 지지층이 뭐냐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선거 운동 인력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양당의 의석 점유율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하나의 환경이 돼서 뭔가 정치를 바꾸고 싶다라는 유권자분들이 계실 때 힘을 갖고 바꿀 수 있는 정당 내지는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환경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양당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팬덤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정치 효능감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참여가 결국 무언가를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 네, 이 정치 효능감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피드백의 어떤 순환이 있는 거죠. 네. 뭔가 참여를 했을 때 참여하지 않은 것과 다른 어떤 결과를 낳을 것 같다. 이게 이제 효능감인데, 그렇죠. 그 효능감이 있으면은 참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효능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예. 실제 효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점점 더 강화시키거나 내지는 반대쪽으로는 오히려 이제 악순환의 고리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악순환이요? 내가 여기서 참여를 해도 실제 정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탈정치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당에는 점점 더 말하자면은 능동적인 지지층 줄어드는 추세가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양쪽에서 뭐 진보다 보수다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점점 더 양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양쪽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의원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의원과 당원 간의 갈등. 네. 이것도 결국은 정치 현혹감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치 네네, 현혹감이 그렇죠. 높아서 참여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동반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잖아요. 네네. 막연한 참여할 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결국은 의원들과의 충돌 지점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네. 그 충돌을 의원분들이나 뭐 현직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정치인분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이냐, 대할 것이냐 여기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효능감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 어떤 다수의 힘으로 뭐 팬덤이다 내지는 뭐 군중심리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 유권자분들이 정당에 참여하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뭔가 이제 헌신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민주주의를 생기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던 부분인데 그게 양날의 칼을 지금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투표라든지 아니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일반 시민들 제가 최근에 연구를 했던 거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방식의 정치 참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올해 출간한 논문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집회 시위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느냐 이거를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래서 광범위한 그 서베이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집회 시위에 참여를 했느냐 이것도 물어보고 또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느냐 보수라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물어보고 이거를 이제 연결을 시켜 보면은 스스로 이제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진보라고 생각하거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가 저희가 뭐 이제 님비 현상이다, 뭐 다양한 집회 시위가 있지만 이념성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지난 특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탄핵과 촛불을 겪으면서 이제 진보층 분들 이분들도 뭐 탄핵 때는 뭐 30몇 %가 참여한 걸로 나타나요. 스스로 진보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은 스스로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나는 매우 보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이전에는 한 6, 7% 집회 시위 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는 17%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이제 태극기 저거고 연결이 된다고. 그렇죠. 네, 태극기 집회가 저희가 뭐 이제 뭐 어떤 보수 단체 회원이다 여기에 이제 더 이상 국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매우 보수다 말씀하신 분 중에 거의 뭐 6분 중에 1분 정도는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집단적인 행동을 해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하고 대결을 하는. 그래서 이런 상당히 이제 그 정당 정치와 그리고 어떤 그 정당 외부에서의 정치적인 참여 행동 이런 여러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가
집단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잣대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냥 단순한 펜싱 가지고 해가지고 물 흐리고 있다. 네. 이런 지금 뭐 비판도 있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 참여가 이게 그게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 네. 또 시각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어차피 평가의 잣대가 두 개가 있는 그런 거죠. 거죠. 그리고 두 측면이 혼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강화하는 기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방금 몇 가지 짚어본 것이 제도적인 환경상 네. 저쪽이 집권하면 큰일 난다. 예. 양당 대결 구도니까 이쪽이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 인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른바 대결 논리. 네, 대결 논리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효능감, 참여 의지가 있는 거죠. 예. 네, 민주적인 참여 의지가 양쪽 모두에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적대적인 구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이제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미디어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 정치 유튜브라든지 그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환기시키고 재생산하는 네, 기제로서. 증폭하고 결집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장승진 국민대 교수님하고요, 한정훈 서울대 교수님이 연구를 하신 게 있어요.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강하게 띠는 대표적인 정치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을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양대 정당 간의 이념 차이를 어느 정도로 심하게 인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대립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서로 상대방이 극단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강화가 된 이 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산술적인 비율 그거 이상으로 전체 정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뭐 팬덤 정치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 되게 억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미디어 자체가 양극화를 유발하느냐 그거는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제 여러 연구를 보면은 그 정치 유튜브의 컨텐츠도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 극단적이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거고요. 또 같은 채널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저가 그거를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그 효과가 또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새로운 미디어들 여기에서 어떤 컨텐츠 어떤 이용자가 다수가 되느냐 지배적인 전체 생태계 내에서 여기에서 사실상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은 현상이냐 원인이냐. 네. 이게 지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지금 그 우려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전조 증상 비슷하게 이제 간주됐던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물리적 수단을 동반한 상대에 대한 제어 내지 제압으로까지 만약에 욕구가 발동을 하고 이게 행동화되어 버리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안에 전조 증상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아니냐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저희가 그 당시에 사실 그 더 주목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테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까지도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 한 목소리로 더 규탄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 테러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였지만 사실 지금 여당 대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 근저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서적인 양극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를 저희 우리 사회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자면 자기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의 지지층에 대한 호감 그리고 자기 반대하는 정당 그리고 그 반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이 호감과 반감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정서적인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 가족, 친구, 이웃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직장 동료 관계까지 아주 깊이 이게 영향이 확산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풍경도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그 업무 끝나고 술 한잔하면서 정치 얘기 이런 거 많이 했고 네. 입장 갈려도 그냥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공론장이 없어진 거죠. 피하는. 네. 그래서 괜히 이제 정치 성향이 확인되면 이제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실태가 사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네. 그것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느냐 그렇죠. 이건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많이 됐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내영 고려대 교수님께서 2022년 아주 최근 연구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셨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 지지자와 절친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32%가 나왔어요. 네. 근데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36%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다르면 친구하기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건데요. 그렇죠. 더 쇼킹한 결과는요. 이재묵 한국 외대 교수님의 2021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당시의 미래통합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냥 다른 정당이라고 묻지 않고요. 정당을 특정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 정당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했다는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내영 교수님 조사 경우에도 당을 특정해서 친구할 수 있냐 물어봤으면은 대답이 더 크게 나왔을 거예요. 친구 못한다. 그래서 이 조사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상대편 정당, 반대 정당이죠. 결혼할 수 있냐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미래통합당 지지자 양쪽 모두 52%, 51%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비율이 높네요. 높잖아요. 예. 반이 넘잖아요. 예. 상관없다는 응답이 지금 3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저쪽이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저쪽이 이제 국힘당 지지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언짢다. 이 응답이 52%가 나왔습니다. 양쪽 다. 예, 아주 그냥 나란히 52%가 나왔고요. 더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요. 이 정당 지지가 사람 인성에 대한 편견으로까지 이어져요. 네. 그래서 자당 지지자는 더 애국적이고 똑똑하고 정직한 걸로 인식을 하고요. 반대편 정당 지지자는 편협하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응답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 아주 심층까지 이게 내려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주주의는 분열의 토대에 의해서 작동하는 정치 체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립의 차원이 반대냐 싫은 거냐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싫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비이성적인 편견으로까지. 반대. 네. 차라리 반대라면 반대의 이유가 있는 거고 네. 반대의 근거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럼 근거를 가지고 토론이 성립이 될 수 있죠. 네, 여기서는. 그렇죠. 네. 근데 싫은 거는 그냥 싫은 거거든요. 싫은 거죠. 네. 말을 섞지 않는 거죠. 토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뇌의 구조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론이 성립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공론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싫은 걸 이야기하는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어떤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 민주주의가 뭐냐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주 저명한 정치학자이신데요. 주인 맨스브리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작년에도 한국에 오셨어요. 뭐 정치학계의 노벨상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도 듣는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오래됐습니다. 1980년에 그 적대적 내지는 대립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라는 책을 아주 젊으셨을 때 썼어요. 네, 그 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이고 대결이기도 한데 그 전제가 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은 민주적인 규범과 상호 존중과 경쟁의 룰이라는 것이 공동으로 서로 존중됐을 때 그렇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틀이 깨지게 됐을 경우에 네.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바로 민주주의 규칙이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어떤 관행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무너지면 이제 말 그대로 정서적 내전이 네, 총성 없는 내전이 되는 거죠. 내전과 이제 물리적 내전으로 치달아 버리면 갈 수도 있는 거죠. 끝장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죠. 충격적이게도 저희가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 여러 지표에서 늘 그렇게 나오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런 나라에서 장관 또 당 대표 이런 분들이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이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죠.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네, 슬로바키아도 있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2000년대에 예. 또 영국에서 장관도 테러로 사망하신 적이 있고요. 늘 일어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대단히 심각한 아주 최근에 독일에서도 그 살해 시도가 있었고요. 네, 지금 3인당 녹색당 연정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극우 테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결코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해서. 과거에는 이런 정쟁이 심해지면 뭐 시민사회가 또 뭐 공동선을 상징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시민사회도 이념적으로 정당 또 정치적으로 균열돼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이런 갈등 구조 너머에 있는 그런 제3의 어떤 공동선 내지는 중재자 이런 거는 저희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대립의 당사자들이 어떤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극복을 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87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7년에 대통령 직선제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게 뭐냐면은 다수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 하자 이건데요. 다수가 선택한 쪽이 전부가 아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77.7%가 이재명 대표를 뽑았으니까 그거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다수가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것 이상으로 경쟁의 패자, 또 소수의 의견, 또 다수에 의해서 대변되지 않는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 네.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품어갈 수 있는 다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다수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결론으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